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며 멈추지 않는 욕망의 도시임을 과시하고 있었지만 강지수에게는 그저 낯설고 이질적인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라크의 자결하는 태양과 끊임없이 들려오던 포성, 그리고 피 냄새가 진동하던 전장의 기억을 안고 막 고국으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공식적인 환영 행사도 마다한 채 그녀는 지극히 평범하고 낡은 회색 코트를 걸치고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상태였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수행했던 극비 임무의 성격상 그녀의 귀환은 조용해야만 했고 그녀 자신도 시끄러운 환호보다는 고요한 휴식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쉬게 내버려 두지 않고 또 다른 전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이었는데 그곳은 겉보기에는 우아해 보였으나 실상은 탐욕스러운 거래가 오가는 소굴과 다름없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로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들과 보석으로 치장한 여자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거만하게 웃으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강지수는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서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파티를 즐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마치 적진을 정찰하는 저격수의 눈빛처럼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그녀의 왼쪽 어깨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파편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전사한 부하의 유가족에게 전달해야 할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유가족이 이 연회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썩은 냄새를 맡으며 본능적으로 경계 태세를 갖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연회장의 중앙 테이블에는 이번 행사의 주최자이자 부패 의혹이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박성호와 그의 측근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이미 술에 거나하게 취해 붉어진 얼굴로 주변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거나 음담패설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아부를 떨며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는 기회주의적인 관료들과 기업인들이 파리떼처럼 몰려들어 그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테이블 위에 산해진미를 가득 차려놓고도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음식을 낭비하고 있었으며 이는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던 이라크 난민들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되어 강지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깊은 숨을 들이쉬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강지수가 부하의 여동생으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에게 다가가려던 찰나 박성호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며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서빙을 하던 직원의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아 접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통제불능의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소스 국물이 바닥을 더럽혔지만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했고 오히려 지배인조차 고개를 숙이며 쩔쩔매는 비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지수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본능적으로 걸음을 옮겨 그쪽으로 향했는데 그녀의 정의감은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도록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낡은 코트와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피로에 찌든 모습은 화려한 연회장 사람들의 눈에 그저 볼품없는 하층민이나 청소부 정도로밖에 비치지 않았습니다. 박성우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강지수를 발견하고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초리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하늘을 찌른다고 착각하고 있었기에 감히 누추한 행색의 여자가 자신의 시야에 들어온 것조차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옆에 있던 그의 측근인 건설사 사장 김철민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거들며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는데 그들은 강지수를 연회장에 몰래 들어와 음식을 훔쳐 먹으려는 거지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수는 그들의 모욕적인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로 그들의 난동을 멈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당한 요구는 그들에게 있어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하찮은 존재의 반항으로만 받아들여졌을 뿐이었습니다. 박성호는 먹다 남은 스테이크 조각과 소스가 뒤범벅된 접시를 집어들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강지수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았고 주변의 하수인들은 킬킬거리며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갑자기 접시에 담긴 음식물 쓰레기나 다름없는 찌꺼기를 강지수의 가슴팍에 쏟아부으며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야, 이 어린 년아, 배가 고프면 얌전히 구석에서 이 남은 찌꺼기나 핥아 먹을 것이지. 어디서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느냐는 그의 말은 단순한 욕설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소스가 그녀의 회색 코트를 더럽히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에 쌓인 연회장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강지수의 머릿속에서는 이라크 전장에서 겪었던 수많은 죽음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갈 때 느꼈던 무력감과 분노, 그리고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싸웠던 기억들이 박성호의 추악한 행태와 겹쳐지며 차가운 사리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훈련받은 지휘관답게 즉각적인 감정 표출을 자제하고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박성호의 눈을 직시하고 있었는데 그 깊고 어두운 심연과도 같은 눈빛에 박성호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지만 술기운 때문에 그것이 공포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옷에 묻은 오물을 털어내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자신에게 모욕을 준 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뇌리에 새겨넣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이한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강지수를 도와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박성호의 권력이 두려워 침묵하거나 타인의 불행을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여기는 방관자들일 뿐이었습니다. 박성호의 측근들은 강지수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다고 착각하며 더욱 기구만장해져서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여자가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별셋을 단 전설적인 전략가이자 인간 병기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수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에 튄 소스를 닦아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명확하게 그들의 파멸을 예고하는 말을 중얼거렸지만 소란스러운 웃음소리에 무척 그들에게 닿지는 않았습니다. 박성호는 강지수의 반응이 재미없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경호원들을 불러 당장 이 더러운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덩치 큰 경호원들이 위압적인 태도로 다가와 강지수의 팔을 거칠게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미세한 몸놀림으로 그들의 손길을 피하며 스스로 걸어나가겠다고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전혀 없었고 전문가만이 알아볼 수 있는 절제된 힘이 내재되어 있었지만 경호원들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강지수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들의 압력에 밀려 연회장 출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그녀의 등 뒤로는 억눌린 분노가 만들어낸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의 치욕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호텔 밖으로 쫓겨난 강지수는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옷에 묻은 음식물 찌꺼기를 털어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의 불빛과는 대조적으로 거리는 어둡고 적막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구형 휴대전화를 꺼내 암호화된 번호를 눌렀고 짧은 신호음 끝에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사무적인 어조로 박성호와 그 일당에 대한 모든 정보와 비리 자료, 그리고 그들의 숨겨진 약점까지 낱낱이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그녀의 귀국 사실을 재확인했지만 강지수는 대답 대신 짧게 전화를 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연회장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성호와 그의 일당은 자신들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뒤바뀌게 될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승리감에 도취되어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짓밟은 것이 길가의 잡초가 아니라 맹수의 꼴이었음을, 그리고 그 맹수가 이제 막 사냥을 시작했음을 깨닫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강지수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는데 유리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지친 귀환병의 눈이 아니라 목표물을 조준하는 사냥꾼의 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감정적인 분풀이가 아니라 부패한 환부를 도려내는 정밀한 수술처럼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호텔을 벗어난 강지수는 곧바로 안전 가옥으로 향하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매연과 불빛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라크 사막에서 보았던 쏟아질 듯한 별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달린 보이지 않는 별 3개, 즉 중장 계급장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하며 자신이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되새겼습니다. 권력에 취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자들은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적이었으며 그들을 처단하는 것은 전장에서 적군을 물리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녀는 코트에 묻은 얼룩을 바라보며 이것이 단순한 음식물이 아니라 그들의 부패와 오만함이 엉겨붙은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기온은 더욱 떨어졌지만 강지수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사냥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묵직하고 단호했으며 그림자조차 그녀의 위압감에 눌려 숨을 죽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 서울이라는 거대한 정글 속에서 부패한 권력자들과 돌아온 전쟁 영웅 사이에 숨막히는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수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나직하게 읊조렸는데 그것은 박성호가 자신에게 던졌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섬뜩한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래, 찌꺼기를 먹게 될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서울의 뒷골목은 화려한 대로변과는 달리 음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지만 강지수에게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은신처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인적이 드문 허름한 빌라의 3층 구석방으로 들어서며 습관적으로 주변의 동태를 살피고 문에 설치된 이중 잠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귀국하기 전부터 가장 신뢰하는 부하인 정보사령부 소속 한민재 중령이 미리 마련해둔 비밀 안전 가옥이었습니다.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권총을 겨누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들어온 사람이 강지수임을 확인하고는 황급히 총을 거두고 경직된 자세로 거수경례를 올리려 했습니다. 강지수는 손을 들어 그의 경례를 제지하며 조용히 창가에 처진 커튼을 확인하고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한민재 중령은 상관인 강지수의 행색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녀의 옷에는 여전히 소스 자국이 묻어 있었고 얼굴은 지독한 피로로 창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략가이자 영웅인 그녀가 이런 대우를 받고 돌아왔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입술을 깨물었지만 강지수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 낡은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한 중령에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으니 당장 준비된 자료를 브리핑하라고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한 중령은 마음을 추스르고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와 두툼한 서류 뭉치를 펼쳐놓으며 박성호 의원과 그 일당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가득히 떠오른 것은 복잡하게 얽힌 자금의 흐름과 유령 회사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들의 증거들이었습니다. 강지수는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박성호가 국방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저지른 방산 비리 내역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는데 그것은 바로 지난달 이라크 파병부대에 보급된 신형 방탄조끼와 전술 장비에 관한 계약서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최고 등급의 방탄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납품된 물건은 기준 미달의 저가형 불량품이라는 메모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불량 장비를 납품한 업체는 다름 아닌 어제 연회장에서 박성호의 옆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던 김철민 사장의 건설사가 지분 100%를 소유한 위장 계열사였습니다. 강지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순식간에 한 달 전 이라크의 먼지 자욱한 작전 지역으로 소환되어 끔찍했던 그날의 참상을 다시금 생생하게 재생시켰습니다. 당시 매복에 걸린 소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투입되었던 그녀의 아끼는 부하김 상사는 적의 저격탄에 가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정상적인 방탄조끼였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구경의 탄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끼는 종잇장처럼 뚫려버렸고 김 상사는 그녀의 품 안에서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어가던 김 상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고국에 있는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것이었는데 강지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의 피 묻은 군번줄을 챙겨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원인이 적의 총탄이 아니라 바로 조국에 있는 탐욕스러운 정치인과 기업가의 배를 불리기 위한 비리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강지수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차라리 어제 연회장에서 그들의 목을 베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죽여서는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를 감당하게 할 수 없었으며 더 고통스럽고 철저하게 파멸시켜야만 죽어간 부하들의 넋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한 중령은 강지수의 살기 어린 침묵을 지켜보며 그녀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전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박성호의 약점 중 가장 공략하기 쉬운 부분이 어디인지 묻는 강지수의 질문에 박성호의 수행비서이자 자금 관리인인 최정훈 실장을 지목했습니다. 최정훈은 박성호의 더러운 뒷일을 도맡아 처리하면서도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어 돈 앞에서는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 한중령의 분석이었습니다. 강지수는 최정훈의 프로필 사진을 들여다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미소와도 같았습니다. 최정훈은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신복처럼 보였지만 뒤로는 박성호의 이름을 팔아 사익을 챙기고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등 허점이 많은 자였습니다. 강지수는 한 중령에게 당장 최정훈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가 오늘 밤 어디에 나타날지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미끼가 되어 최정훈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군복을 입은 장군이 아닌 돈이 필요해 절박하게 매달리는 힘없는 민간인 여성의 모습으로 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만하고 사람을 도구로만 보는 그들의 습성을 역이용하여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드는 것이 그녀의 작전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강지수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여 강남의 화려한 유흥가 뒷골목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촌스러운 화장에 낡은 핸드백을 들고 어깨를 움츠린 채 불안한 눈빛을 연기하며 최정훈이 자주 출몰한다는 고급 룸살롱 근처를 서성거렸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권력자에게 읍소하러 온 힘없는 서민의 전형이었기에 입구를 지키는 덩치 큰 기도들도 그녀를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고 그곳에서 말쑥하게 차려입었지만 눈빛이 탁하고 거만한 인상의 최정훈이 내렸습니다. 강지수는 그가 차에서 내려 업소로 들어가려는 찰나를 놓치지 않고 비틀거리며 그의 앞을 가로막고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최정훈은 갑작스러운 여자의 등장에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고 옆에 있던 경호원들이 즉시 강지수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지수는 절박한 목소리로 비서관님, 제발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남편이 남긴 땅 문서가 있는데 이것만 처리해 주시면 사례는 넉넉히 하겠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땅 문서라는 단어와 사례라는 말에 최정훈의 귀가 번쩍 뜨였고 그는 경호원들을 제지하며 흥미로운 눈초리로 강지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탐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겉으로는 짐짓 점잖은 척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강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위조된 등기 권리증 봉투의 일부를 살짝 보여주며 주변의 눈을 피해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애원했습니다. 최정훈은 강지수가 보여준 서류가 재개발 예정지로 묶여있는 알짜배기 땅의 문서임을 한눈에 알아보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는 이 어수룩해 보이는 여자를 잘만 구슬리면 헐값의 땅을 가로채 박성호 의원에게 바치거나 자신이 몰래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의식하며 거만한 태도로 따라오라고 손짓했고 강지수는 고개를 조아리며 굽실거리는 모습으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룸살롱의 은밀한 VIP 룸으로 들어간 최정훈은 푹신한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양주를 따르며 강지수에게 용건을 말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방 안은 값비싼 술 냄새와 향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는 이라크의 흙먼지와 땀 냄새와는 너무나도 다른 타락의 냄새였습니다. 강지수는 소파 끝에 엉덩이만 살짝 걸친 채 불안해하는 연기를 계속하며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를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공사 현장 사고로 죽으면서 남긴 땅인데 박 의원님 쪽에서 개발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제발 헐값에라도 좋으니 팔 수 있게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최정훈의 동정심이 아닌 탐욕을 자극하는 데 집중했고 최정훈은 그녀의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짐짓 곤란한 척 연기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지수는 마음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날리며 이자가 미끼를 물었다는 확신을 가졌고 이제 낚싯줄을 당길 타이밍만을 재고 있었습니다. 최정훈은 선심을 쓰는 척하며 서류를 검토해 볼 테니 일단 두고 가라고 말하며 은근슬쩍 강지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강지수는 순간적으로 그의 손목을 비틀어 부러뜨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소스라치게 놀라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손을 빼는 것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녀는 오늘은 원본을 보여드릴 수 없고 확실한 거래 약속을 잡아주시면 그때 모든 권리를 넘기겠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밀당을 시도했습니다. 최정훈은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칠세라 조바심을 내며 내일 당장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오라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불쌍한 여자를 조종하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강지수가 그를 파멸의 구덩이로 유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방을 나서는 강지수의 등 뒤로 최정훈이 비열한 웃음소리를 흘리며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지수는 룸살롱에 긴 복도를 걸어 나오며 표정을 싹 바꾸었는데 방금 전까지의 유약하고 애처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냉철한 지휘관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도에 설치된 CCTV의 위치를 본능적으로 파악하여 사각지대로 이동했고 숨겨두었던 소형 녹음기를 꺼내 작동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녹음기에는 최정훈이 불법적인 토지 거래를 암시하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며 이는 나중에 그를 옥죄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온 강지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뱃속 깊이 들어찬 유흥가의 탁한 공기를 뱉어냈습니다. 그녀는 다시 안전 가옥으로 돌아가기 위해 골목길을 걸으며 한중령에게 작전의 첫 단계가 성공했음을 알리는 암호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최정훈을 통해 박성호의 자금줄에 접근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었으니 다음 단계는 그들의 내부 깊숙이 침투하여 썩은 뿌리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강지수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작전 계획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어제 연회장에서 느꼈던 치욕감은 이제 명확한 목표의식으로 바뀌어 그녀를 움직이는 연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모욕했던 그 입으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게 만들 것이며 그들이 누리던 모든 특권을 박탈하여 바닥으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강지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는 듯한 답답함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죽은 김상사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불량 방탄조끼를 입고 작전에 투입되던 부하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자신이 좀 더 일찍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들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자책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죄책감은 그녀를 더욱 가혹하게 몰아붙였고 잠시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용서하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으며 타협이나 관용 따위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별은 희망이 아닌 심판을 예고하는 별이었습니다. 안전 가옥에 도착한 강지수는 한 중령이 준비해둔 전투 식량을 씹으며 내일 있을 최정훈과의 만남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내일은 단순히 서류를 건네는 자리가 아니라 박성호의 비밀 금고 위치나 장부의 행방을 알아내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최정훈이 의심이 많은 성격임을 감안하여 더욱 치밀한 거짓말과 연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지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강지수 중장이 아니다. 나는 돈이 필요해 영혼이라도 팔 수 있는 절박한 여자다. 그녀의 표정은 다시 한번 처연하고 약해 보이는 가면을 썼지만 그 가면 뒤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시는 잠들었지만 강지수와 그녀의 조력자들은 깨어 있었고 부패한 권력자들 또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이 전쟁은 총성 없는 전투였지만 그 결과는 어느 전쟁보다도 처참하고 파괴적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지수는 창밖을 내다보며 저 멀리 보이는 박성호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불빛을 응시했습니다. 저 불빛이 꺼지는 날이 바로 그들의 종말이 될 것이며 그때까지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사냥의 그물은 좁혀지고 있었고 어리석은 짐승들은 제 발로 죽음의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된 시간이 되자 강지수는 최정훈의 개인 사무실이 위치한 강남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어제보다 더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어 누가 봐도 삶에 찌든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최정훈의 사무실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무역회사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내부는 사치스러운 가구와 미술품들로 장식되어 있어 그 자금의 출처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은 강지수를 멸시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며 거칠게 안쪽 방으로 안내했는데 그 태도에서 평소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강지수는 주눅든 척 어깨를 좁히며 걸음을 옮겼지만 그녀의 눈은 사무실의 구조와 비상구의 위치, 그리고 경비 인력의 배치 상태를 순식간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최정우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거만하게 앉아 시가 연기를 피워 올리며 강지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강지수가 들어오자마자 인사를 건네기는커녕 서류부터 내놓으라는 손짓을 하며 노골적인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강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위조된 땅 문서와 남편의 사망 진단서 등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정우는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꼼꼼히 훑어보았는데 그의 눈은 먹잇감을 앞에 둔 뱀처럼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서류가 완벽하다고 판단했는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를 꺼내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그 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실제 가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헐값이었습니다. 강지수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연기를 하며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장님, 이건 너무합니다. 이 돈으로는 빚을 갚고 나면 아이들과 길거리에 나앉아야 합니다. 제발 조금만 더 쳐주십시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사실적이어서 최정우는 그녀가 진짜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우는 혀를 차며 귀찮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고는 이봐, 아줌마, 우리가 이 땅을 사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지. 어디서 흥정을 하려 들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문제 있는 땅을 자신이 위험을 감수하고 처리해 주는 것이라며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강지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공포에 질려 말문이 막힌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안쪽에 비밀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등장했는데 바로 박성우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근처에서 다른 모임을 갔다가 최정훈의 보고를 받고 흥미를 느껴 직접 이호구 같은 여자를 구경하러 들른 것이었습니다. 박성우는 강지수를 보자마자 어제 호텔 연회장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는 배를 잡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어제 그거지 같은 년이잖아. 내 찌꺼기를 받아먹으러 여기까지 기어들어 온 거야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의 등장으로 인해 사무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위압적으로 변했으며 최정우는 박성우의 눈치를 살피며 더욱 강압적인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강지수는 박성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사리가 솟구쳤지만 바닥을 내려다보며 감정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박성우는 강지수의 앞으로 다가와 구둣발로 그녀의 허벅지를 툭툭 건드리며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갔습니다. 주제를 알아야지. 감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꼴 좋게 되었구만. 네 남편이라는 놈도 참 불쌍하네. 이런 멍청한 마누라를 두고 저 세상으로 갔으니 말이야라고 조롱했습니다. 강지수는 모멸감에 치가 떨렸지만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초소형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인내심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의원님 제발 자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 가족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돈입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성호는 자비라는 단어가 우습다는 듯 킬킬거리며 자비는 힘있는 사람끼리 나누는 거지. 너 같은 벌레들에게는 밟히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비인 줄 알라고 일갈했습니다. 최정우는
박성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강지수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강지수에게 당장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 거래는 없던 일로 하고 국세청과 경찰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공권력을 마치 자신의 사유물인 양 거들먹거렸고 법위에 군림하는 자신들의 지위를 과시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강지수는 그들의 대화를 유도하여 과거 방산비리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게 만들기 위해 교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군대에 납품하셨다는 그 사업처럼 이번에도 큰 이익을 보시는 건가요? 라고 떨면서 묻자 최정우는 아무런 의심 없이 자랑하듯 떠벌렸습니다. 그래, 그 방탄조끼 건으로 우리가 챙긴 게 얼만데. 이까지 땅 투기야. 식은 죽 먹기 지라고 말하며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박성우는 최정훈의 입을 막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내가 국방위원회에 있는 한 대한민국 군대 예산은 내 주머니 쌈짓돈이나 다름없어. 군인 놈들이야.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돈만 되면 그만이지라고 뇌까렸습니다. 이 말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고 강지수의 가슴속에는 씻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죽어간 부하들의 얼굴과 오버랩되는 박성호의 추악한 얼굴을 보며 당장이라도 그의 목을 꺾어버리고 싶었지만 더 큰 파멸을 위해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신용을 하며 시간을 끌었고 그들의 방심을 유도했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자 박성호는 이제 볼일 끝났으니 당장 꺼지라고 소리치며 강지수에게 종이 쪼가리 몇 장을 던져주었습니다. 그것은 약속된 금액의 계약금조차 되지 않는 푼돈이었지만 강지수는 감지덕지한 척하며 돈을 챙겨 넣었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하자 박성우는 갑자기 눈빛을 번뜩이며 뭔가 미심쩍다는 듯 그녀를 불러세웠습니다. 잠깐, 너 인연 눈빛이 어제랑은 좀 다른데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사무실 안에는 일순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지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즉시 비굴한 표정을 지으며 아닙니다. 의원님 너무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라고 빌었습니다. 박성우는 잠시 그녀를 노려보다가 에이 설마 저런 멍청한 년이 뭘 알겠어. 라며 다시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우는 찜찜한 기분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는지 최정훈에게 눈짓을 보내 뒤처리를 확실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강지수가 나가는 즉시 사람을 붙여 감시하고 만약 허튼 수작을 부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버리라고 속삭였습니다. 강지수는 청력이 예민하게 훈련되어 있었기에 그들의 속삭임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었고 이것이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을 비틀거리며 빠져나왔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살기를 감지하고 곧바로 전투태세로 전환할 준비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고 눈물을 닦아내며 다시 냉혹한 전사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강지수는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2명이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최정훈이 고용한 전문 용역 깡패들로 일반인이라면 겁에 질려 도망치기에 바빴겠지만 강지수에게는 그저 훈련용 표적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인적이 드문 재개발 지역의 골목길로 그들을 유인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은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완벽한 사냥터였습니다. 깡패들은 자신들이 사냥감을 몰고 있다고 착각하며 낄낄거리며 거리를 좁혀왔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강지수는 골목의 지형지물을 확인하며 적당한 장소를 물색했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깡패들은 막다른 골목에 갇힌 강지수를 보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쇠파이프와 칼을 꺼내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얌전히 있으면 아프게는 안 할게. 그 돈 내놓고 옷이나 좀 벗어봐라는 저급한 말을 내뱉으며 그들은 강지수를 희롱하려 들었습니다. 강지수는 그들의 저열한 수준의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코트 단추를 풀었는데 그것은 항복의 의미가 아니라 움직임이 편하도록 복장을 정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너희들의 보스에게 전해라 지옥행 열차 티켓은 이미 발권되었다고라고 말했습니다. 깡패들은 그녀의 뜬금없는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골목길에는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이 짧게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강지수가 아닌 깡패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강지수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선두에 선 깡패의 손목을 꺾고 명치를 가격하여 무력화시켰으며 뒤따라오던 놈의 턱을 정확히 올려찼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춤을 추듯 유연하면서도 파괴적이었고 군더더기 없는 실전 무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불과 10초도 되지 않아 두 거구의 사내는 바닥에 나뒹굴며 고통에 신음했고 강지수는 숨조차 흐트러지지 않은 채 그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깡패 중 한 명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며 박성호에게 전할 메시지를 다시 한번 입력시켰습니다. 강지수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깡패의 귓가에 속삭이며 너희가 건드린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똑똑히 기억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깡패의 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박성호와 최정은의 통화 목록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복사한 뒤 전화기를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녀는 깡패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골목을 빠져나왔는데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마치 죽음의 사신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박성호 일당은 자신들이 보낸 사냥개들이 처참하게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의 공포심은 서서히 극대화될 것이었습니다. 강지수는 획득한 녹음 파일을 안전한 서버로 전송하며 다음 단계인 대반격을 준비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편 사무실에 남아있던 박성호와 최정우는 깡패들과 연락이 두절되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여자 하나를 처리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리가 없다며 초조해했지만 설마 그녀가 반격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박성호는 술잔을 집어던지며 무능한 놈들이라며 화를 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권력이라는 낡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운명을 옥죄는 시계추는 더욱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파멸의 순간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지수는 한민재 중령과 접선하여 획득한 증거물들을 분석하고 박성호가 추진 중인 대규모 국방 프로젝트 발표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내일 박성호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횡령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리는 수많은 기자들과 군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강지수는 그 자리를 박성호의 화려한 은퇴식이 아닌 처참한 장례식으로 만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옷장에 걸려있던 정복을 꺼내 어루만지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군인의 긍지를 다시금 가슴에 새겼습니다. 내일 그녀는 더 이상 찌꺼기를 먹는 여자가 아닌 대한민국을 지키는 숭고한 별로서 그들 앞에 설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 3개가 달린 견장은 강지수의 결의를 대변하듯 반짝였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적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강지수는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며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즐겼고 그녀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그들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날 것이며 정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냥꾼은 덫을 놓았고 짐승은 덫 위에 발을 올려놓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덫을 작동시키는 일뿐이었습니다. 국방부 대회의실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군 고위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방어 시스템 도입에 관한 중대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마련된 단상은 국기와 군기로 장식되어 엄숙함을 더했고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카메라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행사의 주인공인 박성호 의원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 뒤편에서 대기하며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천문학적인 리베이트를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안보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굳혀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웅성거림으로 소란스러웠지만 그 누구도 곧 벌어질 충격적인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박성호 의원은 사회자의 소개를 받으며 단상 중앙으로 걸어나갔고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즐기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가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노라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제스처는 세련되었기에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애국자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는 그의 공범인 김철민 사장과 최정훈 실장이 앉아 박수를 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성공의 단꿈에 취해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연설 도중 감정에 호소하듯 목소리를 떨며 전장에서 고생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위선적인 연기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창 박성호의 연설이 절정에 달해 자화자찬이 이어지던 순간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음에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렸고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움직이려 했지만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멈칫했습니다. 문이 열린 곳에서는 눈부신 역광을 등지고 정복을 갖춰 입은 한 장교가 또각거리는 군화 소리를 내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실루엣만으로는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려웠지만 그녀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좌중을 압도하는 무거운 위엄과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웅성거림은 잦아들며 기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빗속에서 걸어 나온 인물의 모습이 드러나자 장내에 있던 군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을 상징하는 별 3개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가슴에는 무공 훈장들이 빼곡히 달려 있어 그녀가 살아있는 전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라크 파병부대의 사령관이자 전략의 귀재로 불리는 강지수 중장이었으며 그녀의 귀환은 극비사항이었기에 그 충격은 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제와 그제 박성호에게 모욕을 당했던 그 초라한 여인의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가 주변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성호를 똑바로 응시하며 단상으로 직진했는데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의 눈처럼 매섭고 날카로웠습니다. 단상 위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던 박성호는 걸어 들어오는 인물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사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눈을 비벼보았지만 다가오는 여자는 분명 자신이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며 조롱했던 그 거린이자
어제 사무실에서 푼돈을 구걸하던 그 아줌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의 권력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고위 장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박성호의 다리는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던 그의 손은 떨려왔고,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신음만이 흘러나와 연설은 중단되었습니다. 최정훈과 김철민 또한 사색이 되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강지수는 경호원들의 제지를 가볍게 눈빛으로 제압하며 단상 위로 올라가 덜덜 떨고 있는 박성호의 바로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박성호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는 잠시 침묵을 유지하며 카메라와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박성호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제발 이 상황이 꿈이기를 간절히 빌고 있었습니다. 강지수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는데, 저는 이라크 평화유지군 사령관, 육군 중장 강지수입니다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플래시가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에 선 이유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을 고발하기 위함이라고 선언하며 박성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강지수는 품에서 어제 획득한 소형 녹음기를 꺼내 마이크에 갖다 대었고, 정적에 쌓인 회의실에는 박성호와 최정훈의 추악한 육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놈들이야,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돈만 되면 그만이지라는 박성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장내는 충격과 분노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어제 연회장에서 강지수에게 퍼부었더냐, 이 어린 년아 찌꺼기나 핥아먹으라는 모욕적인 언사까지 공개되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성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마이크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강지수는 가볍게 몸을 피하며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박성호의 모습은 조금 전에 위풍당당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비참한 꼴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의 재생이 끝나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모든 시선은 바닥에 엎어진 박성호에게 꽂혔습니다. 강지수는 쓰러진 박성호를 내려다보며 박 의원님, 당신이 말한 그 찌꺼기 같던 여자가 바로 당신이 죽음으로 내몰았던 병사들의 지휘관입니다라고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당신이 횡령한 돈으로 만든 불량 방탄조끼 때문에 내 부하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고 소리쳤는데, 그 목소리에는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단순한 고발을 넘어 죽은 자들을 위한 진원곡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셔터를 눌러대며 몰락한 권력자의 최후를 기록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박성호는 사색이 된 얼굴로 횡설수설하며 이것은 조작된 모함이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그의 목소리는 신뢰를 잃은 뒤였습니다. 그는 급기야 최정훈과 김철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시도했지만 그들의 표정 또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지수는 더 이상 그의 변명을 들어줄 가치도 없다는 듯 헌병대 수사관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들이닥쳐 박성호와 그 일당에게 수갑을 채우자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악했습니다.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의 추태는 전국에 생중계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끌려가던 박성호는 강지수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보내며 두고 보자. 내가 나가면 너부터 죽여버리겠다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강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신에게 남은 미래는 차가운 감옥 바닥뿐이며 그곳에서 당신이 뱉어낸 말의 무게를 견디게 될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박성호는 결국 기가 꺾여 고개를 떨구었고 질질 끌려나가며
회의실에서 사라졌습니다.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이었지만 강지수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미 희생된 부하들이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죽은 김 상사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깊은 사죄를 올렸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회의실에 있던 군 관계자들과 기자들은 강지수를 향해 기립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지수는 영웅 대접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기에 정중하게 손을 들어 환호를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군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으며 부패한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짧고 굵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실추되었던 군의 명예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조명을 뒤로하고 들어왔던 때와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회의실을 빠져나온 강지수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민재 중령과 마주쳤고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하지만 강지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는데 박성호 같은 거물은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중령은 첩보에 의하면 박성호의 숨겨진 사병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강지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예상했던 일이라고 답하고 그들이 올 테면 오게 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 그들을 세웠으니 물리적인 위협으로부터도 자신과 증인들을 지켜내야 하는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강지수는 정복의 단추를 다시 한번 단단히 채우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응시했습니다. 폭풍은 지나간 듯 보였지만 더 거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고 그녀는 그 파도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전쟁터는 이라크 사막만이 아니라 정의가 위협받는 모든 곳이었으며 군인으로서의 사명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중령에게 경호태세를 최고 등급으로 격상시키고 주요 증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궁지에 몰린 쥐들이 고양이를 물기 위해 덤벼들 시간이었고 강지수는 그 쥐들을 완벽하게 소탕할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는 강지수의 뒤로 따가운 햇살이 비치며 그녀의 별 3개를 더욱 눈부시게 비추었습니다. 그 별들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라 그녀가 짊어진 책임과 명예, 그리고 희생의 상징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뉴스를 통해 그녀의 활약을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환호에 취하지 않고 오직 해야 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박성호가 뿌려놓은 악의 씨앗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까지 그녀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강지수는 대기하고 있던 군용 차량에 올라타며 운전병에게 짧게 목적지를 지시했습니다. 갑시다. 놈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차는 굉음을 내며 출발했고 도심의 도로 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구치소의 차가운 철창 안에서도 박성호 의원의 오만함은 여전했는데 그는 자신이 잠시 공경에 처했을 뿐 곧 풀려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회를 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비자금으로 관리하던 어둠의 해결사들에게 은밀한 지령을 내렸는데 그것은 강지수와 결정적인 증인인 최정훈을 동시에 제거하라는 살인 청부였습니다. 박성호는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장날 위기에 처하자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감방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변호사는 박성호의 광기에 질려 떨리는 손으로 지령을 받아 적었고 곧장 외부로 나가 킬러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에는
다시 한번 피바람이 불어올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강지수는 최정훈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군 정보부의 안전 가옥으로 그를 이송하는 작전을 직접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 내부에도 박성호의 끈앞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최정훈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호송 차량은 방탄 처리가 된 검은색 밴이었고 앞뒤로 무장 헌병들이 탑승한 경호 차량이 호위하고 있었지만 강지수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수석에 앉아 사이드 미러를 통해 따라오는 차량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무전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최정은은 뒷좌석에서 수갑을 찬 채 공포에 질려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모시던 주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량 행렬이 한강다리 위를 지날 무렵 강지수의 예감은 적중했는데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호송 차량을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굉음과 함께 선두 차량이 튕겨나갔고 강지수가 탄 배는 급제동을 걸며 차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습격임이 분명했고 강지수는 즉각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라고 소리쳤습니다. 트럭 뒤쪽에서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쏟아져 나오며 소음기가 장착된 자동 소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일반 시민들의 차량들은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서거나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강지수는 운전병에게 차를 돌려 엄폐물 뒤로 숨기라고 지시하며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강지수는 충격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최정훈의 멱살을 잡고 차 밖으로 끌어내려 교각 뒤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쏟아지는 총탄이 아스팔트 바닥에 불꽃을 튀기며 그들의 발목을 위협했지만 강지수는 침착하게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대응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녀의 사격 솜씨는 백발백중이어서 달려들던 괴한 2명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숫자는 예상보다 많았고 그들은 일반 깡패가 아닌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용병들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포위망을 좁혀오며 강지수와 최정훈을 압박했고 헌병들의 대응 사격도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지수는 이대로 가다가는 전멸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과감한 돌파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최정훈에게 내 뒤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말라고 경고한 뒤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차단했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강지수는 유령처럼 움직이며 적들의 측면을 파고들었고 근접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총보다는 단검과 맨손 격투술인 크라브 마가를 사용하여 소리 없이 적들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한 용병이 그녀의 뒤를 노리고 칼을 휘둘렀지만 그녀는 감각적으로 몸을 비틀어 피하고 상대의 팔을 꺾어 자신의 칼로 찔러버렸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억눌린 신음소리가 연기 속에 묻혔고 강지수의 얼굴에는 피가 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다음 목표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군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싸우는 야수와도 같았습니다. 최정훈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륙전에 넋이 나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모아온 돈과 권력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려달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강지수는 그런 그를 거칠게 일으켜 세우며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놈 주인 손에 죽게 될 것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용병들의 대장으로 보이는 거구의 사내가 기관 단총을 버리고 거대한 정글도를 꺼내들며 강지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 총격이 통하지 않음을 알고 육탄전으로 승부를 보려 한 것이었습니다. 강지수는 탄창이 빈 권총을 그에게 집어던지고 자세를 낮추며 그와의 정면 승부를 받아들였습니다. 거구의 사내는
무시무시한 힘으로 칼을 휘둘러 강지수를 압박해 왔는데 그 파괴력은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을 입을 정도였습니다. 강지수는 민첩한 푸더크로 그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그의 빈틈을 노렸지만 체급 차이에서 오는 열세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발차기에 맞아 강지수는 뒤로 밀려나며 차량 보닛에 부딪혔고 입가에서 핏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내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높이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지수가 노리던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그녀는 고통을 참고 몸을 굴려 그의 공격을 피한 뒤 그의 무릎 관절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강지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 그의 목을 조르며 제압했습니다. 사내는 괴력으로 저항했지만 강지수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기세로 압박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고 결국 사내는 눈이 뒤집히며 의식을 잃고 늘어졌습니다. 강지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의 몸 곳곳은 찢어지고 멍이 들어 있었지만 승리의 기운은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남은 잔당들은 대장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전의를 상실하여 도주하기 시작했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강지수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바닥에 주저앉아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최정우는 강지수를 공포와 경외심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며 저 여자는 인간이 아니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서운 사람을 상대로 장난을 쳤는지 깨닫고 이제는 그녀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강지수는 피 묻은 손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최정훈에게 다가가 이제 알겠느냐. 이것이 네가 섬기던 자들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최정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고 모든 것을 자백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한민재 중령은 처참한 전투 현장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것은 도심 테러 현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강지수의 부상 상태를 살피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강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치료는 나중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당장 이 습격의 배우가 박성호임을 밝혀내고 그를 살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한 중령은 그녀의 지독한 군인 정신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존경심을 담아 경례를 붙이고 즉시 증거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강지수는 부서진 차량의 잔해 속에 앉아 이라크의 밤하늘과 서울의 밤하늘이 다르지 않음을 느끼며 씁쓸한 기분에 젖어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고 박성호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현역 장성을 암살하려 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박성호를 비호하던 세력들조차 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치소에 있던 박성호는 암살 실패 소식과 함께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절망에 빠져 발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마저 사임하고 떠나버리자 차가운 독방에서 홀로 공포에 떨며 다가오는 파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강지수가 던진 부메랑은 거대한 칼날이 되어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강지수는 간단한 응급처치만 받은 채 군 병원을 빠져나와 다시 작전 상황실로 복귀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정신력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습격을 계기로 박성호의 잔당들을 일망타진할 명분을 얻었고 이제 그들의 뿌리까지 뽑아버릴 마지막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은닉해둔 막대한 자금과 비밀 장부들이 숨겨진 비밀 금고를 타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박성호 일당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곳이었기에
그곳만 파괴하면 그들은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작전실의 불빛 아래에서 강지수는 지도를 펼쳐놓고 붉은 펜으로 목표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주변의 참모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입에서 떨어질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지수는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내일 새벽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러 간다. 모두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참모들은 일제히 복창하며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작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강지수는 창밖을 내다보며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이 지나면 반드시 해가 뜬다는 진리를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김 상사의 군번줄을 어루만지며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복수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끝에는 정이라는 이름의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강지수는 잠시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는데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승리의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칼날을 갈며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대비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적이 딛고 선악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서울의 도심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지수와 그녀의 특수부대원들은 검은색 작전복을 입고 무장한 채 출동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비장함이 감돌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집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자 강지수는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무전기에 짧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작전 개시. 그 한마디와 함께 어둠 속의 그림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평의 북한 강변에 위치한 호화 별장은 짙은 새벽 안개에 쌓여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은 곧 깨어질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이곳은 박성호 의원과 그 일당이 수년간 불법으로 축적한 비자금과 중요 기밀 서류들을 은닉해둔 비밀 금고이자 그들의 아지트였습니다. 강지수 중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특수임무대 요원들과 함께 별장 주변을 포위하고 숨죽인 채 진입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지휘에 따라 요원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담장을 넘고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며 목표물을 향해 접근했습니다. 별장의 외곽 경비를 맡고 있던 사설 보안 업체의 직원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적이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하품을 하며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강지수의 신호와 동시에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대원들은 순식간에 경비원들의 입을 막고 제압하여 바닥에 눕혔는데 비명조차 지를 틈이 없었습니다. 이 작전은 적을 사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 증거를 확보하고 부패의 뿌리를 뽑는 정밀 타격 작전이었기에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강지수는 선두에서 권총을 파지하고 현관문으로 진입하며 대원들에게 단 하나의 증거도 남기지 말고 확보하라고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별장 내부는 겉모습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는데 벽마다 걸린 고가의 미술품들은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정보 분석관은 사전 첩보를 바탕으로 서재에 걸린 대형 유화 그림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의 입구를 찾아내고 특수 해킹 장비를 연결하여 보안 코드를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중한 강철문이 윙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자 그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각종 로비 장부가 담긴 금고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그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보고 잠시 혀를 내둘렀지만 곧바로 카메라로 채증하고 증거물을 확보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강지수는 금고 가장 깊은 곳에 보관된
붉은색 가죽 표지의 장부를 집어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재계를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그 장부에는 박성호에게 뇌물을 받고 불법을 묵인해준 고위 공직자들과 판검사, 그리고 군 장성들의 명단과 금액이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공개되면 박성호 라인이라고 불리던 거대한 카르텔은 하루아침에 붕괴될 것이며 그 누구도 법망을 피해 갈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증거였습니다. 강지수는 장부를 펼쳐보며 썩은 환부를 도려낼 수 있다는 확신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이송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강지수가 사전에 조율한 검찰 특수수사팀과 군 헌병대가 박성호의 공범들을 체포하기 위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도피를 시도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던 건설사 사장 김철민은 출국 심사대에서 긴급 체포되어 수갑을 차게 되었고 그의 절망적인 표정은 뉴스 속보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동안 권력의 그늘에 숨어 호의호식하던 부패한 관료들은 자고 일어나니 들이닥친 수사관들에게 끌려나와 얼굴을 가리기에 급급했고 그들의 가정과 명예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거대한 부패 스캔들로 인해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에 환호성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어 있던 박성호는 켜져 있던 텔레비전을 통해 자신의 비밀 별장이 털리고 모든 재산이 압수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돈과 인맥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이제 그는 빈털터리에 전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화면 속에 비친 강지수의 단호한 얼굴을 보며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괴성을 질렀지만 차가운 시멘트 벽은 그의 절규를 메아리로만 되돌려줄 뿐이었습니다. 간수들조차 그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혀를 찾고 그는 철저하게 고립된 채 자신의 오만이 불러온 파국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박성호의 정신은 급격하게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자신이 여전히 국회의원이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벽에 머리를 냈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배식구로 들어온 차가운 콩밥을 보며 그는 자신이 강지수에게 던졌던 음식물 쓰레기를 떠올렸고 환청에 시달리며 밥알을 손으로 집어 허겁지겁 입에 넣었습니다. 찌꺼기나 핥아 먹으라던 그의 독설은 저주가 되어 그에게 돌아왔고 그는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주워 먹으며 비참하게 울부짖는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남을 짓밟던 자가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여 인간의 존엄성마저 상실한 모습은 인과응보의 표본 그 자체였습니다.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강지수는 별장 밖으로 나와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는데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라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적들의 파멸을 확인했지만 승리감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씁쓸함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누군가의 탐욕에서 시작되었고 그 탐욕을 멈추기 위해 너무나 많은 희생과 고통이 따랐다는 사실이 그녀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완수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피로가 몰려오는 육체를 곧게 세웠습니다. 강지수의 활약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에는 거대한 정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부패에 연루된 자들은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고 방산 비리 시스템은 전면적으로 개혁되었습니다. 군에는 질 좋은 보급품이 지급되기 시작했고 전방의 병사들은 더 이상 불량 장비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환호했습니다. 강지수는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그녀는 언론의 인터뷰를 모두 거절하고 조용히 자신의 부대로 복귀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진정한 보상은 명예나 훈장이 아니라 병사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지수는 첫장에서 만났던 전사한 부하의 여동생을 다시 찾아갔는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호텔에서 멸시받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는 유가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했고 박성호의 은닉 재산이 환수되어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이게 되면서 그녀는 학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지수를 알아본 여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강지수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오빠는 훌륭한 군인이었다고 위로했습니다. 그 따뜻한 맞잡음 속에서 강지수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고 전쟁 같았던 지난 날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고 도시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강지수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군번줄을 주머니에 넣으며 마지막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떠나간 전우들에게 이 승전보를 전하고 그들의 넋을 위로하는 일뿐이었으며 그것이 이번 전쟁의 진정한 마침표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저 멀리 보이는 국립묘지의 방향을 향해 조용히 거수경례를 올렸고 그녀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별들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닌 희망의 등불처럼 반짝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그곳으로 떠날 차례였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이른 새벽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단체 회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방산비리 스캔들이라는 오명을 쓴 이번 사건의 주범 박성호와 그 일당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정 내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시선은 피고인석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들어오는 박성호의 모습은 불과 몇 달 전 호화로운 연회장에서 떵떵거리던 그 위세 등등한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초점 잃은 눈동자, 그리고 수척해진 얼굴은 그가 구치소에서 보낸 시간이 지옥과 같았음을 짐작하게 했지만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단호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박성호는 국가 안보를 담보로 사익을 추구하고 군의 사기를 저하셨으며 살인 교사라는 중대 범죄까지 저질렀으므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주문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그가 불법으로 축적한 모든 재산에 대한 몰수 명령과 함께 평생 공직 취임 제한이라는 부가적인 처벌도 내려졌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박성호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기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해 끌려나가는 박성호의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었는데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강지수의 이름을 부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은 패배자의 단말마에 불과했고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할 뿐이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정훈과 김철민 역시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오열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탓을 하며 멱살을 잡고 싸우려다 제지당하는 추태를 보였는데 이는 그들이 맺은 탐욕의 동맹이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장면이었습니다. 정의의 심판은 늦었지만 반드시 찾아온다는 진리가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뒤편의 가장 어두운 구석자리에서 모자를 눌러쓴 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강지수 중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거나 환호하는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내려놓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죽어간 부하들의 명예 회복과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기에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법정을 뒤로하고 조용히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는데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 바람은 시원하고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 운전병에게 국립서울현충원으로 가자고 짧게 지시했습니다. 이제 세상의 소란스러운 법정 싸움은 끝났으니 그녀에게는 아직 완수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개인적인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하고 활기찼지만 강지수의 눈에는 그 평범한 일상이 수많은 영웅들의 희생 위에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현충원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며 따사로운 햇살이 비석들의 하얀 대리석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지수는 정복으로 갈아입고 차에서 내려 질서 정연하게 늘어선 묘역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에 잠든 수많은 호국영령들은 각자 저마다의 사연과 꿈을 안고 조국을 위해 산화한 별들이었고 그들의 침묵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무거운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강지수는 묘역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거수경례를 올린 뒤 익숙한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는 고요한 묘역에 나지막하게 울려 퍼졌고 바람에 흔들리는 태극기들이 그녀를 반겨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멈춰 선 곳은 가장 최근에 조성된 묘역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김상사의 묘소 앞이었습니다. 비석에는 그의 이름과 계급 그리고 전사한 날짜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앞에는 유가족들이 다녀간 흔적으로 보이는 시들지 않은 국화꽃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지수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수건을 꺼내 비석에 내려앉은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져 왔지만 그녀에게는 마치 부하의 따뜻한 체온처럼 느껴져 잠시 울컥하는 감정을 추스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비석의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김상사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약속을 지키러 왔다고 속삭였습니다. 강지수는 주머니에서 김상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쥐고 있었던 피 묻은 군번줄을 꺼내 비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최고급 양주 한 병을 따서 잔에 가득 채운 뒤 묘소 주변에 천천히 뿌려주었습니다. 술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지자 그녀는 마치 김상사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김상사 자네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더러운 자들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네.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간의 일들을 보고하며 이제 편히 눈을 감아도 된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신념과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더 꺼냈는데 그 안에는 이번 작전의 성공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수여받은 태극 무공훈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지수는 그 훈장을 김상사의 비석 앞에 내려놓으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자네와 자네의 동료들이 받아야 할 명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계급장이나 훈장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부하들의 피와 땀을 대변하는 무거운 책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 3개를 바라보며 이 별들이 빛나는 이유는 어둠 속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작은 별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 순간 강지수의 뇌리에는 박성호가 자신에게 던졌던 음식물 쓰레기와 모욕적인 말들이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찌꺼기나 먹으라는 그 말은 당시에는 뼈에 사무치는 치욕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그녀를 각성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욕을 삼키고 소화시켜 정이라는 이름의 칼날로 되돌려 주었고, 그 결과 박성호는 이제 진짜 교도소 바닥에서 남이 남긴 밥알을 주워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명확하게 실현된 적은 없었으며, 강지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세상의 이치임을 되새겼습니다. 묘소 뒤편에서는 언제나 그녀의 그림자처럼 함께해온 한민재 중령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부동자세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관인 강지수가 충분히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주변을 경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중령은 강지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가 짊어진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군인인지를 존경심 어린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들은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전우였으며 생사를 함께 넘나든 혈맹의 관계였습니다. 강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복의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한번 김상사의 묘소를 향해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그녀의 구호는 짧고 굵었지만 그 안에는 떠나간 전우에 대한 영원한 충성심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었고, 그녀에게는 아직 지켜야 할 조국과 부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상사가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한 중령이 다가와 차문을 열어주며 이제 어디로 모실지 물었지만 강지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대답은 예상 바뀌면서도 너무나 그녀다운 것이었습니다. 부대로 복귀한다. 아직 처리해야 할 서류가 남았어. 한중령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알겠습니다. 사령관님이라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다시 전장과도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휴식은 사치였고 임무 완수만이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강지수는 박성호가 갇혀있는 구치소 방향을 잠시 바라보았지만 이내 시선을 거두고 전방을 주시했습니다. 박성호는 이제 역사 속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겠지만 강지수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부패와 불의가 싹트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의 별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더러워져도 누군가는 그 오물을 치우고 빛을 밝혀야만 했고 강지수는 기꺼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서울의 도심에는 하나둘씩 가로등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문득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외롭고 고단한 길임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선택한 군인의 길이자 명예로운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뜨기 시작하자 그녀의 가슴에 달린 훈장과 계급장도 함께 반짝였고 그것은 마치 지상의 별이 되어 밤을 지키는 파수꾼의 눈처럼 보였습니다. 차가 국방부 영내로 들어서자 위병소의 병사들이 힘차게 경례를 붙였고 강지수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집무실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며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전투화 끈을 조염했습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형태를 달리하여 계속되고 있었고 그녀는 언제나 최전선에 서 있을 것입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오늘도 잠들지 않는 별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작전 계획서를 집어들었고 펜을 쥔 그녀의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살아 있었고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었으며 정의를 향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것은 부패한 권력자들이었지. 결코 꺾이지 않는 신념을 가진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강지수 중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서류의 첫 장을 넘겼고 그렇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